이제 탐욕과 공포의 폰지 금융이 이제 시작됐죠. 이 폰지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버는 걸로 이자도 못 내는 게 폰지 금융입니다. 왜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폰지 금융이라고 하느냐? 그림 한 번만 좀 보면서 같이. 네. 전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상장 차익으로 전부 저걸 설명하는 세상. 전형적인 버블이고요. 이게 유지되는 거는 눈에 달렸죠. 뭐라도 하나 삐끗하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누군가 발을 뺀다라는 건 그 회사나 보나마나 공매도한테 두들겨 맞아서 처참하게 박살날 거고 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 여기서는 돈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번에 케빈 오시까지 임명해서 금리까지 인하해 주니까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국가 단위의 작전이라는 거죠. 이걸 근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들은 수익이 많이 난 걸 판다라는 원칙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밸런싱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금을 팔았고요. 한 번은 국장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럼 뭘 샀냐? 이렇게 물으시면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쭤볼 질문이 많은데 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사실은 AI가 뭐 워낙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뉴욕 증시나 3대 지수 요동칠 때 그때 우리 연휴여서 다행이다. 그거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반등 흐름 이어갈 때 국내 증시 연휴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는 또 5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게 꺼질만 하면 나오는 AI라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만해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뭐 말도 안 되는 버블이죠. 말도 안 되는 버블인데 곧 터질 버블입니까? 아니요, 그게 어떤 버블입니까?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버블 문제인데요.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유지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민스키, 하이먼 민스키의 정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이 3가지 금융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금융이 해지 금융이라고 해서 워렌 버핏 영감님처럼 감좀 퇴임하시면서 뉴욕 타임즈 사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는 그런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막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 같은 걸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투자자들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반등하는 순간 다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해지 금융입니다. 해지 금융을 좀 지나가다 보면 아까 우리 이제 곽 대표가 신용융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 금융, 투기 금융이 되겠고 이제 그것도 목에 찼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금융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 탐욕과 공포의 폰지 금융이 이제 시작됐죠. 이 폰지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하면 지금 자기가 버는 걸로 이자도 못 내는 게 폰지 금융입니다. 왜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폰지 금융이라고 하느냐? 그림 한 번만 좀 보면서 같이 네.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함께 보시죠. 이게 뭐 우리 쉬는 동안에 나왔던 블룸버그 이제 그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 이제 제일 위에 있네요. 오라클,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집단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올해 투자를 얼마 정도 하냐면 6,500억 불 정도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2023년 챗GPT 들어오기 전에는 한 1,800억 불, 1,700억 불. 그리고 이제 2024년 본격적으로 챗GPT 열풍이 시작된 다음부터 투자를 했을 때가 한 2,200억 불, 2,300억 불 했는데 이제 이거에 한 2배 반 정도를 지금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들이 진짜 돈이 많아요.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 5개 회사 전부 다 끝내주는 회사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6천억 불, 7천억 불 단위로 가고 내년에는 이게 1조를 갈 텐데 자, 감당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도 200조, 300조예요. 근데 이게 1,000조가 넘는다라는 걸 지금 뜻하는 이환율에서 1,000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몇 년간 벌었던 돈들은 이미 작년에 다 썼고 올해 지금 집행하는 돈들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 빚이거나 그 빚도 잘 안 내주니까 왜 잘 안 내주냐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부도 수합 규모인데요. 이게 최근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거래량의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오라클이죠. 오라클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전부 지금
신용부도수합 거래를 걸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지급 수수료입니다. 네. 지급 보증 수수료라는 거고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죠. 저는 이제 외환위기 때 모 증권사를 다녔는데 저희가 다니던 그 증권사가 되게 괜찮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리서치를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전 직원의 3분의 1을 잘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별로 연봉도 안 세고 그냥 열심히 일하던 애널리스트까지 다 자른다 만다의 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거평이라든가 나산 들어본 적 있으신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회사채 지급 보증을 썼다가 그걸 다 물어주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다 망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런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와, 지금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알파벳이 발행한 CDS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증을 누가 서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결국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다시 아까 그림으로 가서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화가 돼요. 뭘 믿고 소화가 되냐 하면 누가 사줄 거라는 걸 믿고 소화가 되고 있고 이 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심각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XAI거든요. XA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채권을 하나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정도짜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2년 정도 만기인데 채권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5%예요. 자, XAI는 뭘 믿고 앨런 머스크는 뭘 믿고 10%짜리 채권을 찍었을까? 스페이스X 합병시키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스페이스X 합병이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우린 살고 새로운 돈, 그죠? IPO죠. 뭐든 XAI든 합병했으니까 아니면 뭐 오픈 AI든 엔트로픽이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든 뭐 등등 이런 수많은 어마어마한 IPO 기업들이 수조 달러 정도의 가치, 우리나라 1년 GDP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시장에 들어와서 그때 들어오면서 몇 배를 튀길 거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이 모든 채권이 야 저렇게 좀 자회사들 상장시키고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픈 AI 지분이 얼마가 되는 줄 알아? 소뱅이 가지고 있는 오픈 AI 지분이 얼마가 되는 줄 알아? 이걸 막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상장 차익으로 전부 저걸 설명하는 세상. 전형적인 버블이고요. 이제 이게 유지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냐? 운에 달렸죠. 저기 26년에 이제 저기 6,500억 불이긴 한데 저 기업들의 이제 오라클을 빼면 나머지 회사들 프리 캐시플로우가 저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버는 돈으로 메울 수 있어서 문제가 없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CDS가 증가는 많은데 10 빌리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규모가 이제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올해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게 뭐 우리가 뭐 아주 미래 예를 들어 워렌 버핏 아저씨가 주식을 98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99년, 2000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주식 빠졌으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보시는 분들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버블이 한 1년 갈 거면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그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지금 현재 그 캐나다 수상께서 아주 그 초격변이라는 책에서 정말 멋진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는데 어떤 자산 시장이나 경제에 방향과 타이밍 둘 다를 잡으려 들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 전 영란은행 총재님으로 하시면서 브렉시트 때 망하던 영국을 건져 살렸던 그분입니다. 물론 그러고 또 트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임하시는 기가 막힌 천운을 타고나신 분이 지금 현재 캐나다 수상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저는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방향, 이건 버틸 수 없다. 누구나 지금 이대로 여기서 더 땡긴다라는 것. 그리고 프리캐시플로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딴 데는 투자 안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으면 AWS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물류 창고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거기 들어갈 돈들을 여기 넣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AWS 정도야 그래도 AI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의 본 사업들이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갈 모든 돈들을 다 빼서 여기다 올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가 있고 애저가 있고 에이저가 있죠. 구글도 자기 클라우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그렇죠. 메타도 광고로 이번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오라클은 지금 못 버는 거 인정.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네. 이제 저 역시 이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99년 당시에 IT 버블 때 회사들하고 얘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올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의 강도, 경쟁의 폭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설명이 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구글의 이제 100년짜리 채권, 알파벳의 채권을 찍는 거라든가 메타가 이번에 찍었던 우리 돈 50조짜리 채권을 6.6%에 찍었고 거기다 오픈 AI, 마소가 뒤에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스타게이트 진영들이 쫙 있는 거기가 이번에 5년짜리 채권을 6.4에 찍더라고요.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돈을 갖다 쓰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그러는데 점점 회사채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CDS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없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CDS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는 시장이 갑자기 생기더라. 뭘 의미하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채권에 있는 이제 따져보는 사람들은 그 쫀쫀한 아저씨들은 자 얘가 망할 확률이 얼마지? 하고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10.5% 채권을 찍었던 그 무시무시한 XAI는 딱 보니까 스페이스X랑 합병으로 가버린 거고 그리고 올해 상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구조로 가게 될 때 이제 연결되는 또 다른 회사가 소뱅이 또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별거 아닙니다. 계속적인 상장과 계속적인 공모 그리고 서로 상호 주식 보유와 또 매출 교환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실적도 부풀리고 주가도 부풀리는 거에 성공했고 이게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기세로 1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스페이스X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지금 장외시장 프리 IPO에서 엔트로픽이 작년에 3천억 불이었는데 얼마 전에 또 3,800억 불에 받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쓰길래 저렇게 미친 것처럼 프리 IPO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가. 그리고 그 조달하는 면면들이 무서워요. 싱가포르 투자청, 카타르 투자청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다 눈앞에 왔다고 보는 거죠. 눈앞에 왔고 이거는 현금이라고 보는 거죠. 현찰이다. 눈앞에 있는 건 이건 다 현찰이다. 그리고 오픈 AI조차 이번에 소뱅이 자기들 실적에다 막 오픈 AI 장외가를 집어넣어서 실적을 막 부풀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무조건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되고라고 자꾸 엔드 조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90% 확률이라 하더라도 이게 되고를 자꾸 붙이는 순간 뭐라도 하나 삐끗하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좋은 산업이고 여기서 누군가 발을 뺀다라는 건 그 회사는 보나마나 공매도한테 두들겨 맞아서 처참하게 박살날 거고 아마 그 CEO가 아무리 창업주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잘릴 거는 확실한 상황에서 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 여기서는 돈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누구도 가격을 인상할 수 없고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태로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전쟁에서 얼마나 돈을 잘 조달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조달은 또 이번에 케빈 오시까지 임명해서 금리까지 인하해 주니까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국가 단위의 작전이라는 거죠. 이걸 근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본격적인 증시 이야기, 특히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 지금 일부에서도 한참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강세장 어디까지 갈 건지 어느 정도의 강세장인지 지금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나오는 게 많습니다. 뭐 JP모건은 7,500까지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수단이 S&P500보다 높은 거예요. 지수가. 튀어나오고 네. 있는데 상방 혹시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AI랑 관련을 좀 지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반도체가 워낙 크니까 한국이. 일단 이제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PBR 밴드인데요. 이제 아까 해외에서 펀드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은 다 깨졌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곽 대표가 이야기했던 리레이팅 스토리죠. 지금은 전형적인 리레이팅 스토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PBR 기준으로 해서 2.1배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았던 PBR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1.97배였는데 이게 그냥 시원하게 뚫었고요. 이제 이게 근데 또 설 전의 숫자니까 설 이후 오늘 오르는 것까지 하면 지금 2.2배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PBR이 이제 이렇게 오르려면 이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ROE와 배당 성향 이 두 가지로 설명된다고 저희는 보통 봅니다. 근데 이제 배당 성향은 모르겠고요. 저는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삼성전자 특별 배당 아니었으면 과연 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집계가 3월에 나옵니다만 지난 25년 동안의 평균치가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1.6이거든요. 예, 세계 최저 배당의 한국인데요. 그보다 높아지겠는가? 왜냐하면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으면 배당 수익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인 평균보다 높았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배당은 아니고 결국 이거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한 580% 올랐고요. 그리고 DDR 디램 가격이 이제 지금 9월 달부터입니다. 얼마 올랐냐면 6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고 실제로 연휴 기간 중에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결론이 올해 중에는 안 꺾인다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내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CXMT라고요. 창신 메모리 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던 이 회사가 작년 이 가격의 급등 덕분에 흑자가 나고 올해 60조 규모로 IPO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그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만 2천억 달러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2천억 달러인데 이제 자기들 보니까 자기 본사 쪽에 1,000억 불 그리고 해외랑 지금 또 다른 곳에 투자까지 해서 1,000억 불 합계 2천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하고 그 공장을 조기 완공해서 내년 4월에 출시한다. 물량을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물론 IR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믿을 수는 없고요.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다들 이제 계획과 실전은 다르죠.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느낌이 오지만 네. 이게 500% 600%가 오른 거가 이게 근데 우리 주력 상품도 아니거든요. 이게 다 재고예요. 과거에 재고로 있었던 걸 이렇게 가격을 올려준다. HBM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건 이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고 ROE를 우리나라 역대 ROE 중에 제일 높았던 시기가 20 몇 %가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있었는데 그건 워낙 이제 북밸류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거를 이번에 아마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국이 버블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거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죠. 왜? 누가 가치냐? 요새 애플 주가를 보면 됩니다. 퀄컴이랑 애플 주가를 보면 됩니다. 가장 피를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 누가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피를 흘리는 데가 어디냐면 닌텐도, 소니, 애플, 퀄컴 같은 데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닛산조차 이번에 물론 이제 닛산이 워낙 실적이 나빴는데요. 그 나빴던 실적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기를 이런 반도체 가격 상승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을 갖다가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게 모든 게 AI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버블의 세 번째를 하면서 제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폰지 금융이고 이 이자를 감당 못해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야만 이 이자를 감당하는 게 폰지라 그랬는데 네. 그것 말고 이제 저희들이 또 버블을 갖다가 규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가속도 모멘텀이죠. 수치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코스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아주 하시나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2021년에 상장 기업의 그 영업이익이 26조였어요. 네. 그리고 올해 한 350조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50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렇다니까 대략 한 7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PER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고요. 반대로 이제 PBR로 보면 ROE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적정 밸류는 한 7,000포인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항상 이야기했죠. 지속 가능하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저희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삐딱이들이고요. 이런 저희들 삐딱이들 입장에서 작년에 한국장 너무너무 좋게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서 왜 이렇게 홍 박사 삐딱이가 되냐? 가격이 너무 가파르다. 이거 고객들이 다 손을 들 것 같은데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더군다나 이 가격 덕분에 마이크론이랑 CXMT 같은 경쟁자들, YMTC 같은 경쟁자들을 키울 텐데 이거 여기서 엄청나게 공급을 때려박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공급을 크게 늘어나가기 시작하면 언젠간 좀 물량이 나올 텐데 그 물량 나올 때 이 가격이 버틸 것이냐. 그리고 이 가격이 유지된다는 하에서 이루어지는 밸류에이션은 자신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천 올해 가능하다. 다만 유지 가능하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해주신 기업들을 봐라. 아까 했던 이제 그 5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기업들 중에 가장 위험한 고리가 사실은 XAI였는데 XAI가 이번에 스페이스X는 거의 상장이 확정이고 들어올 때 가치가 지금 1.2조 달러냐 1.3조 달러냐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는 해결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호, 3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디 한 군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터지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사이에 어디 터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제일 늦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증시 위주로 한참 얘기하긴 했는데 한참 금랠리, 은랠리 그 원자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변동성이 지금 굉장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저는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낙관론을 펼친 사람이고요. 여기 우리 채널에 와서도 한국장 계속 좋게 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돌아서면서 제일 대안으로 추천했던 게 한국 주식 사기가 그렇게 무서우시면 금이랑 같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데 문제는 미국 달러의 지위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 중국 위안 살 거냐? 그리고 망해가고 있는 유럽의 유로를 살 거냐? 아베노믹스 2차 시즌을 시작한 엔을 살 거냐?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통화 4대 통화 중에 미국이 제일 낫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 또는 앱스타인 스캔들 같은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발밑까지도 신뢰의 추락을 겪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저렇게 언제 엉망진창이 된 바나나 공화국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 바나나 공화국이 넷 중에 제일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금이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 이제 금방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특히 이거는 전형적인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단기 버블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우리 소매가 기준 100만 원, 돈당 100만 원을 찍었던 이 가격이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강력한 매도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 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협조융자, 협조 개입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요. 더 나가서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너무 잘 나온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매도가 좀 약화된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한두 분이 금리 동결을 넘어서서 인상을 외치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 회의록 19명 회의록 중에 2명 이나의 2명 인상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완전히 분열된 FOMC. 이런 것 속에 달러가 앞으로 더 약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단기 너무 과열이었고 두 번째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믿음이 조금 약해지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그 정체성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다 추방해가지고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리고 미국 제조업 고용을 박살내는 저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자동적인 파퓰리스트들의
그런 언행은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칫하면 탄핵당할 상황이잖아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결국 연준을 겁박해서 금리를 더 인하하는 것, 케빈 오시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부터가 일단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거기다 앉힌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앉힐 정도로 몰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뭐 금이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네.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해지 차원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하고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 마디 하겠습니다. 트럼프, 인사이더, 트레이더. 네, 저는 이걸로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비롯한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연준의 이런 태도들. 물론 이제 그게 경제를 살렸지만 버냉키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국가가 경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죄를 지었던 버블을 만들었던 연준이 마치 지가 구제자인 것처럼 나서서 끝없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탈중앙화라는 기치 하나로, 물론 암호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꿈을 품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가 권력이 약취하고 약탈하는 대상으로 써먹기가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거죠. 그런 인사이더들의 트레이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상에 가까웠던 그런 자산부터 먼저 털리잖아요. 그리고 누구가 부자가 수조 원대의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딧 가서 제가 했던 계좌 보면 계좌 번호번도 다 나오잖아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게 대안이 되려면요. 그 위기를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 위기를 견뎌내기는커녕 그 미국의 100% 대중국 상호관세 직전에 누가 숏을 치고 또 반대로 여기 경주 와서 손잡고 악수하기 전에 누가 숏 포지션을 풀면서 거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들을 보면서 바나나 공화국에서는 저런 것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나 공화국에서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얻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이 그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의 파란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빨간 선이 나스닥입니다. 근데 축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한 칸이 2배, 여기는 한 칸이 5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뭐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대해서 5배 레버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인에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대략 한 5분의 1 토막이 난다라는 거. 여기 윈터, 첫 번째 윈터, 두 번째, 세 번째 윈터가 날 때마다 이 한 칸이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로 나는데 흥미로운 건 나스닥 조정이 오기 전에, 나스닥의 조정이 오기 전에, 나스닥의 조정이 오기 전에 항상 이때도 그랬죠. 코인 조정이 먼저 옵니다. 왜 그럴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계열이 쌓이고 연구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그냥 저는 여기가 리테일 시장이라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비롯한 이쪽에 리스트되어 있는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워낙 크고 자사주 매입, 배당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무 활동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 보면 어떤 비지블 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쪽 시장은 일부 고래들의 움직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단 굉장히 리테일 시장이고 그 리테일 시장의 특성은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허딩, 양대 행동들이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약세장 진입을 이미 했고 반토막 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조정은 5분의 1 토막이 기본이니까 아직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과거의 역사적인 윈터, 코인 윈터를 겪게 된다라면 그때는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소매 시장 여기에 누차하고 하는 이야기는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이랑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리테일러들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 시장을 깨먹고 한쪽 시장에서 붕괴가 되고 청산이 시작되면 결국 덜 깨진 시장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AI는 본격적인 버블이고 폰지 금융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 자산 배분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요새 그래서 저희가 리밸런싱을 여러 번 했는데요, 벌써. 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따라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제 운용자산 잔고가 이제 눈앞에 5천억 정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들은 수익이 많이 난 걸 판다라는 원칙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리밸런싱을 2번 했는데요. 한 번은 금을 팔았고요. 한 번은 국장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럼 뭘 샀냐? 이렇게 물으시면 금이 패닉에 달했을 때는 얼마 전에 됐을 때는 국장 주식 판 걸로 금을 좀 샀고요. 반대로 국장을 팔아가지고는 또 뭘 샀냐면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왜 미국 국채를 샀느냐?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인데 이게 이제 무섭죠. 특히 이제 2024년부터 서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 그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각 지역의 불법 이민자들의 증감과 그 지역의 건설 및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들의 고용 동향을 비교한 기가 막힌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외국인 추방을 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 고용이 주는. 왜냐하면 우리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조차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중반에 불과한 한국조차 건설업이랑 제조업 가면 이른바 3D 업종 가면 외국인 연수생들, 산업 연수생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 빼고 일을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1인당 8만 불이 넘는 미국에서 3D 업종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과 특히 제조업 같은 힘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 말고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를 추방했습니다. 언제부터? 2024년부터. 왜?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갑자기 국경 단속도 하고 막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언제가 그 기점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분석을 했냐면 2024년 3월부터 딱 분석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정확하게 저기 고용이 감소한 때가 정확하게 겹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 조지아 사태까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리 막 제조업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그러더라도 고용이 안 는다. 고용은 늘지 않고 제조업 고용이라든가 건설업 고용은 늘지 않고 이쪽에 어떤 집을 짓거나 뭔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 현재 구조에서는. 저런 구조에서 경제에서 고용은 늘지 않아요. 고용이 늘지 않을 때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그 아주 유명한 레이건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불황이 뭐냐? 당신이 해고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뭐냐? 그냥 결국 저는 케빈 오시의 등을 떠밀어서 6월부터 회의가 열릴 때마다 25bp에서 50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명분은 노동시장이 불황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불황이 오니까 금리 인하해라. 그럼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외칠 때 당연히 장기채는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행 예금이 정책금리에 연동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 침이 질질 흐르죠. 왜냐하면 3% 초반 또는 2% 후반에서 예금을 조달해서 6%짜리 모기지를 사든가 5%짜리 저기 회사채를 사든가 4% 후반 5% 초반에 있는 미국 장기채를 사는 순간 이자 마진이 그 또 국채를 사서 이자 마진이 2.5 또는 3%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마진들이 벌어지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뭐 미국의 장기채가 끝없이 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쿠폰에서 나오는 캐리를 먹을 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수익을 이자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조금이라도 금리가 내리는 순간 저기는 워낙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어떻게 좀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5개의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일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금,
그다음에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한국 주식에서 어마어마하게 번 거는 금이 폭락할 땐 금을 사고 또 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땐 이거 폭락한 걸 급등한 걸 또 팔아가지고 제일 꼬레비에 있는 자산행주 수익률 순서로 보면 제일 꼬레비에 있는 미국 장기채를 좀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면 올해에도 저는 그렇게 수익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MDD 그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데 네.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한 10% 정도에서 국민연금처럼 막아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올해도 좋은 해가 아닌가. 적절하게 급등했을 때 조금씩만 그냥 트리밍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목표 비중 20%잖아요. 네. 5개니까. 20%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한 25% 됐다 그러면 한 5%만 팔아가지고 그때 제일 바보들, 제일 수익이 안 나는 자산들 이런 걸로 좀 가는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외부 충격이 안 오면 그냥 가는 거고요.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버텨낼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